1시간 노는 게 너무 애매해요. 그래, 놀기 애매해. 애들 항상 1시에 만나요. 점심 때 만나? 이거 봐. 방법은 뭐냐? 유튜브를 끄고 일찍 자야 돼. 일찍 주무시면 돼. 근데 또 토요일 날은 왠지 일찍 자면 아깝잖아. 그치? 내가 맨날 토요일 날에는 좀 늦게까지 놀고 자고 싶어. 저 어제 사이클 타고 잤는데. 선생님 어제 지금 선생님 그거 우리 목표가 그 이번에 디즈니런이라고 미국 디즈니랜드 나오고 딴 세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는 매년 어떤 시즌 가을 되면 디즈니랜드를 도는 러닝 대회가 있는 거야. 거기 코스도 뭐 23km까지 되겠지. 충분히 디즈니랜드도 돌면 다 그렇게 되겠지. 뭐 그런 20 풀코스는 아니고 23km 뭐 10km 5km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번에 런칭을 했대. 디즈니런을 해. 근데 디즈니랜드는 없는데 여의도에서 한강을 걷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굿즈가 장난 아니래요. 완전 이쁘대. 완주 메달 있잖아. 이런 거랑 티셔츠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우리 딸이랑 신청하려고 런 5km 신청하려고 7월에 신청서 이제 받거든. 아마 근데 그럼 그 뛰는 게 몇 월이에요? 10월 11일 토요일이야. 시원하네. 근데 토요일 날이어가지고 그날은 선생님 출근 안 하니까 괜찮겠다 해가지고 매주일이에요. 어? 매주일이에요. 10월 11일이었어. 날짜는 10월 11일이었어. 그럼 가봐요. 그치 괜찮지. 1kg짜리도 있어. 어린이용. 그러면 친구들이랑 같이 1km 그냥 걸으면 돼. 걸으면 그 완주. 근데 문제는 그거 클릭해가지고 아마 신청하는 거 완전 광클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 그럴 것 같아.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거다가 최근에 사람들이 워낙 런닝에 관심 많아서 그래서 선생님 지금 우리 아이랑 지금 런닝하고 있고 탄천 뛰고 있거든.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거든. 한 5km 우리가 보통 1km에 내가 걸으면 한 12분 정도가 나와. 이 타임이 천천히 걸으면 12분 나와. 그러면은 12분이나 치면 내가 걸으면은 5km를 걸으면 그래도 한 50분은 걸어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치 뛰면은 한 보통 한 러닝 타임을 한 1km에 한 8분, 9분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 보통은 그 정도 페이스로 뛰면은 9, 45, 한 45분. 그다음에 더 빨리 뛰면 한 30분 정도로 뛰면은 너무 좋겠지. 5km를. 이제 애랑 딸이랑 같이 하니까 근데 딸이 잘 뛰더라고. 애들은 특징 페이스 조절이 없어요. 처음부터 아주 그냥 100m 달리기 뛰듯이 뛰어요. 그래서 소희야 페이스 조절해야 돼. 너 계속 쭉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가다가 이러면 더 힘들어. 페이스 조절하자. 지금 그거 연습하고 있어.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자전거를 타고 응. 친구들이 저희 이제 탄천에 불러낸 거예요. 응. 자전거를 타는데 이제 제가 저희 집이 저기 롯데캐슬 쭉 가면 되잖아. 응.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수지구청은 여기로 오는 이렇게 가는데 응. 애들이 안 멈추는 거예요. 자전거를? 저는 자전거를 진짜 그렇게 많이 타본 적이 없고 저는 진짜로 한 1년 만에 탄 거였는데 애들이 저 뒤에 저기까지 수지구청 나와서 그냥 자전거도 많이 타는 애들은 나중에 그거 힘들지도 않아요. 수영하고 똑같아. 오늘 그 중에 한 명 남자애가 응. 걔는 진짜 빨라가지고 한 번 갔다 다시 왔어요. 자, 우리 사자성어 요건 되게 중요해서 선생님이 여기 나오는 사자성어는 정말 우리 모의고사나 너네가 앞으로도 말하는 거나 뉴스 기사나 혹은 책이나 자주 나올 단어들이라 꼭 기억을 해봅시다. 갑나물려. 이게 우리 옛날에 우리 갑이다 을이다 이런 말 들어봤지. 뭐 우리 보통 뭐 나는 을이야. 나는 갑이 안 돼. 보통 우리 계약서를 쓸 때 그 임의로 어떤 이름을 정할 때 갑이라는 단어랑 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 선생님들이 학원이랑 계약을 하면 학원이 갑이에요. 선생님은 을이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계약서에 을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 혹은 갑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야. 그럼 여기서는 우리 어떤 익명의 사람이야. 그래서 갑이라는 어떤 남자, 익명의 남자와 을이라는 어떤 익명의 여자라는 뜻이라니까 그냥 평범한 남녀라는 뜻이다. 근데 그거야 가장 자주 쓰는 요것도 필부도 아주 자주 나와. 필부는 평범한 남편과 평범한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평범한 남녀란 뜻입니다. 요거 자주 나와요. 그다음에 경국지색도 요것도 자주 나오지. 즉 기울일 경자야. 나라를 기울이게 하는 이게 우리 가야지 있잖아. 어퍼스트로피 S라겠다. 그 정도의 색, 미모란 얘기야. 여자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가 지금 결정된다는 얘기야. 우리 뭐 양귀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그지? 자, 그만큼 절세의 미인이다. 그다음에 박색은 반대인데 박색도 자주 나와. 그러니까 박하다는 얘기야. 즉 얼굴이 박해. 얼굴이 너무 슬픈데 얼굴이 박해. 자, 아름답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박하다는 게. 선녀는
이거는 이제 요거는 주로 여자한테만 주로 쓰는 거고요. 남자한테는 경국지색 혹은 절세미인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그다음에 선남선녀는 그 둘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봤지? 그다음에 인산인해 아마 우리 이거 디즈니 런 하면 거기가 진짜 인산인해를 이룰 거야. 요즘에 얼마 전에 서울 국제 도서전 했을 때도 사람들이 최근에 그 도서전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한다. 즉 사람이 산이 됐고 사람이 바다를 이뤘다. 그만큼 복작복작하다는 뜻이고요. 자, 장삼 이사도 아까 감남을려랑 유사합니다. 장씨의 셋째와 이씨의 넷째란 뜻이야. 그만큼 이것도 신분이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 즉 이름이 없어. 특별히 이름이 없이 셋째, 장씨의 셋째 아들, 그다음에 이씨의 넷째 아들 이런 뜻의 평범한 사람, 즉 아까 감남을려, 필부 다 공통돼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팔방미인은 여러 우리 팔방 사방이가 있고 팔방이가 있지, 그지? 팔방면으로 다 우리 요새 말을 바꾸면 이거 육각형 인간이잖아. 이 팔방미인이 우리는 육각형 인간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 모든 부분에서 어디 하나 꿀리지 않고 다 최고점을 이루는 점수를 받는 사람. 그다음에 혈혈단신. 내 혼자란 얘기예요. 외로울 혈. 강조 두 번이나 썼네. 정말 너무 외로워서 내 주변에 엄마 아빠도 없고 우리 보통 고아를 혈혈단신 혹은 전쟁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전쟁 때 부모를 잃고 혈혈단신이 됐다라는 얘기는 혼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단신이라고 해서 키가 작다가 아니야. 그지? 홑 단자입니다. 그다음에 후한무치.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다. 즉 얼굴이 두터울 거야. 얼굴이 야 너 정말 나 두껍다라는 표현 많이 쓰지. 이제 나 두껍다는 얘기는 얼굴이 뻔뻔해. 즉 부끄러운 기세. 그리고 사람이 부끄러우면 얼굴이 약간 빨개지잖아. 근데 낯이 두꺼우면 어때? 안에 있는 빨간색이 올라오지 않잖아. 즉 부끄러운 내색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을 만큼 너가 피부가 두껍네. 낯이 두껍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철면피 많이 쓰죠. 그다음에 파렴치 많이 쓰죠. 뻔뻔스럽다는 걸 의미한다. 자, 그 다음은 이거 경률이 해볼게요. 뭐에 잠기다? 회포에 그치, 회포. 그 다음에 2번은 공급. 그 다음에 3번은 태산, 맞아, 태산. 그 다음에 4번은 물류, 그치, 물류. 그 다음에 5번은 승원이 할게. 필요. 표시나 자리. 그 다음에 수월한 거는 쉬운 거. 아득한 거는 희미하고 매우 먼 거. 그 다음에 수요는 재화나 용역을. 그 다음에 10번에는 희우. 그치, 얘는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거듭 생각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1번은 또 우리 희우 하자. 이거 아련이 풍기는 건 어렴풋이. 그 다음에 12번은 폭락하는 건 급락하는 거. 13번은 그치, 슬기로운. 그 다음에 14번은 연쟁하자. 맞아요. 경국지색. 그 다음에 우리 문법 쭉쭉쭉쭉 갈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책을 꺼내면서 해봐봐. 너네가 이거를 다시 한번 봐야 돼. 그치? 너네 책 보면 됐지. 이건 너네가 외울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우리 이거 띄어쓰기 내용이었어. 띄어쓰기가 몇 페이지였더라? 273페이지 쪽에 있었네. 그거 책 꺼내면서 한번 볼게요. 우리 한글 맞춤법의 제2항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쓴다. 우리 단어라는 거 뭐냐면 품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명사, 대명사. 근데 다만 그 품사 중에 뭐는 안 띄어쓴다? 조사는 띄어쓰지 않고 나머지 품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그다음에 동사, 부사, 그다음에 관형사 이런 것들 각각의 단어는 다 띄어쓴다. 그 단어는 품사랑 그 단위가 일치합니다. 뭐 빼고 조사 빼고. 한글 맞춤법 41항. 즉 뭐는 근데 단어는 띄어쓰지만 조사도 단어이지만 뭐가 안다? 띄어쓰지 않고 앞말을 붙인다. 그다음에 뭐는 띄어쓴다. 즉 조사하고 형태가 유사하긴 하지만 얘가 어떤 경우 의존명사의 경우에는 얘는 띄었어야 됩니다. 의존명사는 명사니까 명사는 하나의 단어잖아. 그다음에 2번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가 똑같은 단어인데 생김새가 띄었어야 될지 안 띄었어야 될지를 알려면 뭘 봐야 된다? 걔가 앞에 붙어있는 애가 체언이냐 용언이냐를 보면 된다. 체언이랑 붙어있으면요 걔는요 뭐다? 조사기 때문에 띄어쓰지 않는다. 그럼 여기 부모님이네. 부모님은 우리 명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만큼은 조사인 거예요. 그럼 얘는 붙여서 써야 돼요. 자, 저기요. 여기 콜라 한 병만 주세요. 단위를 나타내는 건 우리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띄었어야 된다. 한 권, 두 마리, 세 그룹 이런 거 단위를 나타내는 건 다 의존명사니까 띄었습니다. 핵곡식을 추수해야 하는 계절이 왔다. 뭐뭐 해야 핵곡식이네. 핵곡식은 이거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얘는 붙여줍시다.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뭐뭐 할 것 같아. 우리 것은요 의존명사예요. 것은 무조건 다른 단어랑 띄워줘야 돼. 조사 빼고는 이 것은 다 띄워준다. 그다음에 귀염둥이도 하나의 단어지, 그지? 이 둥이는 하나의 단어의 경우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 사전 찾으면 귀염둥이는 하나의 단어로 찾아야 되는 거지. 자, 똑같아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쓰고요. 근데 순서나 숫자는 붙여 써도 됩니다. 붙여 쓰는 경우도 있대.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한다. 두 말을 이어준다는 건 뭐뭐 및, 그지? 뭐뭐 왜, 뭐뭐 등 이런 단어들은 띄어쓰고요.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나면 붙여 쓸 수도 있다. 그 사례를 한번 볼게요. 나무 한 그루가 있다. 나무는 하나의 단어니까 띄어쓰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애들은 또 띄어써야 돼. 그루는 의존명사야. 그지? 교과서 몇 권은 챙기도록 해. 자, 우리 권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니까 띄었습니다. 과일과 채소 등 뭐뭐 등등 할 때 이것도 다 띄워줍니다.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데 두 말을 열거해 주는 거니까 45항. 그 다음에 얘는 43항. 그는 거처를 정하지 못해 이 집 저 집 옮겨 다녔다. 근데 여기 이 집 저 집은 자, 이 집은 이거의 집을 꾸며주는 얘 관형사야. 지시관형사. 그래서 띄워줘야 되고요. 집도 당연히 띄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집도 옮겨 다녔다. 이게 원래 이렇게 띄어쓰는 게 맞는데 문제는 46항에 따라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내면 얘를 붙여 썼다. 그러니까 이 덩어리 요렇게는 붙여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 집하고 저 집까지는 한 번만 띄워도 된다. 요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요. 다음에 44번 쫓아내버렸다. 우리 이거 보조용어. 우리 용언이 뭐뭐 하는 듯하다. 뭐뭐인 것 같다.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보조용언이 있거든. 근데 이 보조용어는 원래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어떤 경우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한다. 하지만 앞에 있는 본용언이 조사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띄어 써야 된다. 자, 쫓아내버렸다. 뭐 버렸다잖아. 이 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잖아. 이거 의존명사거든. 그럼 일단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붙여 써도 되긴 하는데 얘는요 왜 무조건 붙여 쓰면 안 되냐면 얘가 X냐면 여기서는 쫓아내다가 또 합성 동사이기 때문이야. 쫓아내다라는 앞에 있는 본용언이 합성 동사일 때는 얘는 무조건 띄었어야 된다. 막아낸다는요 의존 명사죠. 그래서 얘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붙여 쓰는 것도 괜찮다. 이 막다에는 막아낸다에는 중간에 조사도 없고 합성 동사도 아니지. 자, 그가 올 듯도 하다 같은 경우는 이게 듯하다잖아. 근데 도가 조사거든요. 조사가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띄어 써야 된다. 그래서 붙여 쓰는 건 틀리고요. 띄어 쓰는 것만 맞습니다. 덤벼 들어 보아라. 이게 지금 보조 용언인데 자, 원래 띄어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덤벼 들다는 덤벼서 드는 거 이 본용언이 또 합성 동사인 거야. 그럼 합성 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보조 용언과 절대로 붙여 쓸 수 없다. 그래서 붙여 쓰는 건 틀렸다. 그리고 노라만 나는구나. 이게 보조 용언이고 본 용언이거든. 근데 여기도 원래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노라 붙여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얘는 붙여 쓸 수가 없다. 노라만 나는구나. 뭐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가 붙어 있는 애들은 절대 이 보조 용언과 본 용언을 붙여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X. 그다음에 다음 자 각각의 단어는 띄어쓰고 조사는 붙여쓰는데 그럼 얘가 조사냐 의존명사냐를 구별하면 띄어쓰기와 안 띄어쓰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의미가 있어. 그지? 뭐뭐 할 수밖에. 자, 이 밖에는 부정어랑 붙여 써야 됩니다. 여기 있는 밖은 아웃사이드인 거잖아. 우리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의미가 다르지, 그지? 그 여기 있는 밖에는 이 통째로가 조사고요. 얘는 이 밖이라는 명사에다가, 그지? 에라는 조사가 붙어 있다. 그럼 기역에는 이 밖에 자체가 조사로 봐야 될건 맞는 말이고요. 기역에서 이 밖에를 붙여 쓴 거는 당연히 언제일 경우 이렇게 부정어랑 같이 붙어 있는 경우 그러면 앞에 있는 말과 붙여 쓸 겁니다. 걔는 조사니까요. 그다음 니은의 밖에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이다. 맞는 말이네요. 니은의 밖은 기읍과 달리 밖으로 바꿔 쓸 수 있겠다. 맞네요. 바깥에 나가 있어야 된다. 바꿔 쓸 수 있겠네요. 기읍과 니은 모두 밖에는 밖과 에서 두 단어로 봐야 되겠군. 아니고요. 얘는 이 밖에가 하나의 단어 조사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얘는 찍. 첫 번째 밖에는 없었다라는 부정어랑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 두 번째 거는 여기 2번, 3번 있다. 그다음에 6번의 정답은 보자. 이거 5번이었거든.
각종 토론 대회, 각종하고 토론은 각각의 별개 단위가 띄어쓰는 게 맞고요. 이렇게 두 단어를 연결하는 것도 띄어써야 되는 게 맞고요. 여러 번이지. 여러 번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다. 그지? 여기서는 그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붙여 쓰는 게 맞고요. 그다음 뭐뭐 하는데 알리는 데는 의존 명사이다. 또 맞는 말이에요. 얘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다. 맞는 말인데? 그치. 틀렸고. 되는? 얘 붙였었구나. 그치. 붙였었기 때문에 얘는 의존명사가 아니고 띄어써야 되는 경우가 의존명사고. 그래서 얘가 X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기여할 수 있다. 얘는 띄어쓰기 해야 되지. 그치. 수는 조사가 아니고 얘는 뭐다? 의존명사이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7번의 정답은 이거 2번입니다. 뭐뭐부터 조사끼리는 다 띄어쓸 수가 있어요. 그제 떠난지 띄어쓰고요. 그 다음에 한 벌 단위를 나타내. 그 다음에 뭐뭐 등 다른 단어를 이어주는 거 띄어쓸 겁니다. 그럼 어간에서는 여기서 나에서 니은이 관형 사용하면 떠난지. 얘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띄어써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채어는 마을이죠. 그 다음에 에서가 조사예요. 근데 붙어도 조사기 때문에 조사끼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붙여 쓰는 게 맞고요. 하는 단위를 나타내는 수 관형사고요. 벌은 이 단위를 나타내는 이 수의 수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 그 다음에 오. 그리고 우리 4주차 들어가 볼게요. 그래, 요거는 한번 참고로 읽어보면 되고 바로 넘어갈게. 우리 단어 비정하다부터 해볼게. 자, 비정하다 경률이 비정해. 그는 친구를 배신을 비정하는 사람. 그래, 정말 그건 비정하다고 할 수 있어. 그다음에 고초는 승원이. 한참 동안 고초로 우는 세월들이 있다. 그래, 우리 고초를 겪었다는 표현 많이 쓰지. 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했었던 독립투사들이 즉 일본 순사한테 고초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다음에 수렴하다 희우. 진행자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 맞아. 의견을 수렴하다 많이 쓰는 표현이네. 그다음에 명맥 연재. 명맥이 없어서 지속하기. 맞아. 그런 말도 하고요. 우리 명맥은 이어가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 이 집은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아직도 좋은 물건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좋은 물품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맥을 이어간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결처보호는 알지 그지?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 거. 이거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여서 선도하는 건 경률이. 그는 대중들의 선도에 시비를 부려. 맞아. 잘했어. 그다음 시기상조는 승원이. 시기상조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냉소적인 거 희우. 냉소적이 불비서로 말비나. 그다음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는 연재. 일손의 그 가게 앞에 사람들이 문장성. 그래, 요새 또 팝업 스토어 이런 거 하면 또 완전 문정성시잖아. 그다음에 분란을 일으킨다. 뭐 지금 완전 분란이야. 이런 말 많이 쓰네. 그다음에 폐물 경률이. 그는 패물과 보석들을 좋아해. 그치, 우리 폐물함이라고 그러지. 요새는 약간 이 폐물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긴 하는데 이건 우리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폐물이야. 이런 표현도 종종 쓰긴 합니다. 그다음에 복권되다 승원이. 헌법 개정으로 자격이 복권되었다. 그다음에 우회적. 우회적인 경우는 그에게 접근. 맞아.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지? 멀리 돌아가는 거. 그다음 도화선 연재. 도화선. 그 사소한 행동, 새로운 감정을 도와주는. 맞아. 한마디로 불을 부를 때 불 붙기 진 끝까지 지르르 타고 들어가는 걸 도화선이라 그러니까 하잖아. 그지? 그다음에 경률이. 그들은 죽음의 경각도 지체할 수 없어. 그래. 맞아. 그다음에 묵시적. 조금 어렵긴 하네 승원이. 그들은 친구를 묵시적으로 무시했다. 그래. 그다음에 생사고락 희우. 둘은 생사고락을 함께한 친구이다. 맞아. 진짜 이렇게 남자들 특히나 또 군대를 가게 되면 이런 또 의리가 생깁니다. 또 여자들도 이제 약간 여중 여고를 나오면 확실히 그런 게 있는. 물론 뭐 생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자들은 요 생사고락이랑 약간 유사한 모임이 어떤 모임이 있냐면 그거
뭐냐 그거 산후조리원 모임 동기라는 게 있어. 조동 모임이라는 게 있어. 너네 엄마 아빠 그래 너네 엄마한테 물어봐봐.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 있을 수 있어. 어머니는 나한테 물어봐. 100%.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가면 선생님은 갔던 산후조리원은 애를 내가 내 방으로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는 시스템이어가지고 나는 그때 같이 입소한 사람들하고는 얼굴이 친해지지 않았어. 근데 일반적인 산후조리원은 이제 다 되게 전화가 옵니다. 자 지금 애들 밥 먹일 시간이에요. 애들 있는 곳으로 오세요. 그러면 저기 다 같이 이제 엄마들이 자기 애를 보러 갑니다. 그럼 애들이 다 이게 배고파 울고 있어 신생아들. 그럼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다 같이 이제 젖을 먹이는 거야. 그래서 젖을 먹이면 분유를 먹여. 그동안 되게 심심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는 몇 킬로면 태어났어요. 이름 뭘로 지을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 서로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혹은 뭐 기저귀는 뭐가 더 좋아요. 이 옷은 뭐예요. 이런 각종 정보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힘들잖아. 그리고 애 낳고 나면 힘들거든. 이거 자연분만 해도 힘들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제왕절개했거든. 선생님은 거의 일주일 동안 내가 못 일어났어. 내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다가 너는 정말 일어나는 행위가 힘들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지. 침대에 일어나는 게 뭐가 힘들지 싶지. 너무 힘들 때가 있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래도 학교 갈 때 누가 엄마가 뭐 그치 아침에 잠 깨우는 거는 힘들지. 엄마가 막 해가지고 나도 우리 딸내미 들어가지고 업어가지고 깨우거든. 근데 이게 여기 제왕절개에서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배를 가르는 거 한 요 정도? 한 5cm? 5cm 정도 더 되겠네.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를 이제 꼬맨 상태야. 이게 꼬맨 상태인 거야. 일단 처음에는 잘못하면 이제 실밥이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지. 누워있잖아. 못 일어나. 못 일어나서 계속 무조건 남편을 불러서 남편이 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세워줘야 돼. 한 거의 선생님 한 달 동안 못 일어났어. 거의 혼자서. 그래서 너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어떠고 싶냐면 떼굴떼굴 약간 침대에서 약간 굴러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겨우 바닥에 좀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 그런 고생을 한다고. 그런 생사 고통. 그 다음에 자연분만한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아이가 생각해봐. 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아이가 머리가 나오니까 나도 여기 한 5cm, 8cm 정도를 찢었는데 거기에 정말 엄청난 열상이 생긴다 그래. 그럼 거기도 엄청나게 아파요. 막 통증이 심해. 그러니까 막 엄마들이 맨날 자연분만이 힘드냐, 이 제왕절개가 힘드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 너네도 엄마들한테 항상 가서 한번 물어봐. 엄마 나는 제왕절개야, 자연분만이.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 그럼 물어봐. 그럼 엄마가 아주 선생님은 의식은 있지. 이게 난 선생님은 자연분만 해도 정신까지 마취하진 않아. 여기 척수에다가 이렇게 마취 주사를 놓으면 여기 하반신만 마취가 돼서 상반신은 정신이 그대로야. 그럼 나는 이제 정신 있는 상태에서 여기만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아기 꺼내서 자 아기 울음소리 들리고 자 아기 보세요. 그럼 아기 보면 그때 다시 이제 잠자는 마취를 줘. 이제 통증약을 줘. 그럼 그때 아기 얼굴 확인하고 얘 다시 누워가지고 정신 차리면 이제 내 방에 와 있는 거야. 그래, 여자들은 한번 애를 낳으면 이 생사를 한번 넘나드는 거야. 자, 행색, 겉으로 드러나는 차림이나 태도, 행색이 뭐 추레하다, 뭐 이런 표현, 그지? 그다음에 이행하는 건 실행을 하는 거죠, 그지? 다른 곳으로 이제 옮아가는 거야. 자, 우리 이쪽으로 이행합시다, 옮겨갑시다. 세속적이다라는 얘기는 우리 보통 세속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고전 문학에서 자주 만날 텐데, 자, 현실에서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세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거야. 내가 어딘가에 일해서 돈을 벌고 그 사람들과 의무적으로 만나는 게 이런 세속이고 즉 먼지가 많아 흥진 우리 고전 소설의 고전 수필이나 고전 시가나 혹은 고전에는 이 세속의 흥진 먼지 많은 세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도로가 아스팔트가 안 깔려 있었어. 다 흙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뿌옇다고 보면 돼. 너네 지금처럼 이렇게 너네가 그 뭐시기냐 저기 중국 황사바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옛날에 조선시대는 그냥 사람이 길만 걸어가도 다 먼지야. 그러면 그냥 온 동네가 다 뿌얘. 그래서 보통 이 세속이라는 거는 먼지가 많다, 홍진, 붉은 흥이 가득하다를 하고 이 세속에 반대되는 것은 이제 인간이 없는 곳, 즉 자연, 산속을 얘기합니다. 승환이 왜 웃어? 그냥 웃긴 생각이 나서. 어떤 생각? 얘기 좀 해봐. 너 혼자 웃지 말고. 이거 조금 말하기가 좀 그런. 그래. 자, 이거 단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부분 거꾸로 해볼게. 연재.
수렴하는 거. 그다음에 2번은 결조. 그치 결초본. 3번은 도화선. 그치 사소한 싸움의 도화선. 그다음에 4번은 맞아 오성과 생사고락을 한까지 나눴다. 그다음에 희우 비정한 건 뭐가 없는 거야? 그치 인간미. 그다음 문정성시는 그치 시장을 이루다. 그다음에 경각은 눈 깜짝할 새 아주 짧은 시간. 묵시적인 건 은연중에. 그다음에 세속적인 건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 그다음에 승원이 10번의 정답은 이거 맞아요. 그다음에 경률이 11번은 5번. 그치. 그다음에 12번 정답은 태도입니다. 자, 우리 빈칸 한번 넣어보자. 자, 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특수한 원칙이다. 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면 큰일이지. 안 되지, 그지? 자, 법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즉 뭐에 따라서 빈부격차, 지위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보편적, 특수한이 아니고 보편적 원칙이다. 그다음에 1번은 그때 우리 기억나지, 그지? 관동 대지진이 벌어지니까 나라가 뭔가 안 좋으면 그거의 어떤 분노나 두려움을 다른 곳에 더 약자한테 투영시켜서 그 약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일어났다는 거냐. 그때 저 한 몇 명 죽었다더라. 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죽었던데 책에서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죽인 사람만 길가에서 죽인 사람만 2,000명이 넘었었던 것 같아서. 자, 이태영 선생은 최소의 여청 파사가 안 됐지. 변호사는 됐지만 나 이거 보고 약간 좀 열받았어. 물론 이승만한테도 긍정적인 감정은 원래 없었지만 이승만이 뭐라 그런 거야. 아니 아직 여자가 판사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감히 여자가 판사가 되려고 하다니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가 판사를 안 시켜준 거지. 최초의 변호사긴 했지만. 그다음에 평소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이태영 선생은 여성을 비롯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고자 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해방 해방 이후에 1946년에 32살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서울대 법대 최초로 또 여학생 그리고 또 최초로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 제2회 사법고시에서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지. 근데 남편이 멋있더만. 남편이 목사님이어가지고 너 앞으로 너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밀어주겠다 이렇게 했더만. 이태영 선생이 주장한 가정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된 법원은 설립 이후에 그 뭐가 됐다? 가정법원이 됐다. 우리 보통 가정법원에서는 뭐 이혼, 그지? 그다음에 가정폭력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다루어지는 거지. 자, 국제법상으로 공해상의 배는 그곳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 영토에 속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그 배가 등록된 국가의 영토에 속한다. 그지? 그다음에 노예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인간의 자연권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그래 이제 노예거 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아미스타도의 사건은 자 미국에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남북 전쟁에 발발을 줬다. 특히나 남쪽은 뭐 하는 거였어? 그 노예를 가지고 일을 부려가지고 돈을 버는 곳이니까 노예 제도에 어떻게 해서 없애는 거에서 반대를 했고 그냥 북쪽은 그렇지 않았고. 그다음에 땡땡은 사람 수 행복에 크게 상관없이 핵심적인 도덕적인 원칙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사람 수가 더 많다고 해서 행복의 수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게 관계가 있는 건 공리주의. 그거의 반대가 뭐였어? 의무론. 반드시 사람이면 지켜야 되는 것이 정의가 있다라고 보는 건 의무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아니죠. 처벌한 사례가 있었지 그때. 그지? 영국에서. 그 다음에 적법 절차의 원칙. 이 아이인만 얘기 나오면서 나왔어요. 형벌권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기에 행해야 된다. 누군가를 그때도 얘기했지만 증거를 수집하려고 해도 증거를 그러니까 내가 녹취는 그 녹음하는 사람한테 허락받지 않고 녹취를 해가지고 그 증거 그 사람의 증언을 땄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면 그거는 얘한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될 수가 없어. 나중에 법원에서 뭐가 될 수 없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 지금 자 녹음하고 있어. 똑바로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반인륜 범죄라는 개념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정해진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요. 그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인류의 차원에서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정해진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이만이 다시 체포돼가지고 그다음 재판받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만은 너무 인류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이제 걔는 그런 형벌을 받은 거지, 그지? 개입하는 것이 가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시민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였던 자유권에는 원래 신앙의 자유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아니고요. 뭐가 있었고? 뭔가 가장 큰 게 재산권이었는데 자유권은 재산권이랑 신앙의 자유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야. 그 다음에 요더 사건. 윌리엄 더글러스 판사는 재판의 주체가 부모와 주 정부로만 구성된 것부터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 이건 나중에 우리 얘기할 얘기가 많았어. 이제 부모가 종교를 이유로 너네 학교를 안 보내. 뭐 혹은 너네한테 어떤 걸 종교를 강요해.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고민이 있겠지, 그지? 우리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봅시다. 자, 이 후세 다스지란 사람 너무 멋있더만, 그지? 자, 후세 다스지란 사람을 소개한 까닭. 즉, 현실에서는 공정하고 보편적인 법 적용이 잘 지지 않았는데 후세 다스지는 양심의 이름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희생과 노력으로 정의를 실현해왔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를 위해서도 변호를 맡아주고 지금 우리나라가 자기네들이 지금 일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동양척식 개사 만들어가지고 서류를 제대로 몰라서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위해서 이 사람 도와주고 많은 일을 했더만요, 그지? 후세 다스지는 과 조선인. 후세 다스지가 누구 조선인을 돕게 된 배경이 뭘까? 그게 이 사람이 이거에 되게 경도됐었대. 목자의 겸해 사상과 톨스토이의 평화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래 자신의 힘이 생기면 이 약자를 돕는다는 것이 그것이 정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참 진짜 쉽지 않지. 일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비난했을 거 아니야. 너 혹시 뭐 조선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못마땅하게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리함을 감수하고도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진짜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지. 자, 후세 다스지가 나중에 고난을 겪게 된 배경은 뭘까? 자, 당시 일본이 전쟁을 위해서 식민지와 일본 내에서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얘가 나중에 변호사 면허도 취소도 당하고, 그지? 나중에 되게 불이익을 많이 다했다.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니? 보편적 정의가 뭘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항상 옳은 그 보편적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거를 잘 지켜지면 이제 이게 바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살만해. 우리 이런 얘기 표현하지, 그지? 이런 사건, 감동적인 사건 우리가 마주하면 그래 아직까지는 서로 믿을만해. 사람은 역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야.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태영 선생님, 그동안 이제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잘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 가장 크게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야? 여자들이 일단 교육을 못 받은 게 가장 컸고요. 그 집에서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여자들은 다 그 집에 뭐 아들 하나 있으면 아들이 하나만 있지도 않았겠지만 보통 장남에게만 모든 교육과 돈을 다 올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는 교육 안 받았지. 근데 여자가 교육을 안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올바른 직업을 갖추면 어떻겠지, 그지? 자, 직업이 없기 때문에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여성 최초 사법고시 합격자다. 그래서 원래는 판사로 임명될 수 있었지만 이제 이승만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 페이지. 여성 법률 상담소의 의의, 이혼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데 소송이나 재판에 앞서 여성 의뢰인들의 가정 문제와 관련해서 사연 들어주고 법률 상담을 해주게 되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든지 우리가 뭔가 상담 받는 것도 되게 상담료 비싸. 변호사한테 상담만 받아도 시간당 한 몇만 원 이상의 그 돈을 낸단 말이에요. 물론 뭐 온라인 상담 받으면 더 저렴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또 변호사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우리 집안이나 이혼이나 가정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싶어도 이 여자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못하면 자신이 어떤 불리한 상황을 남한테 알릴 수가 없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서버는 이거 경고문. 혐오스럽다. 그러게.
너네 문해력 경시대회 있어. 이거 한번 이거 장학금 준대. 우리 학원에서 제일 점수 좋으면 10만 원 준다는데. 할래요. 그래 그래. 할래요. 응. 언제예요? 모르겠어. 이거는 지금 이거는 예상 문제, 예시 문제 한번. 이거 언제 있는 건 선생님이 그 단톡방에 보내줄게. 언제 하는지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만 없으면 제가 일장인 거죠. 어디서 1등을 하면 10만 원? 우리 학원에서. 에이, 응. 학원에서 1등이면 10만 원이잖아. 이거 되게 세잖아. 1, 2, 3학년 다. 그런가 보다. 1학년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랬던 것 같아. 또 그냥 에반. 3학년이 이게 네, 전에 했던 거랑 똑같. 아, 너 그때 받았던 거랑 똑같아? 전에 했던 그 모델 경기. 너 한번 해본 적 있어? 그렇겠지. 그래 이제는 문제는 다르겠지. 모델의 방식에 이거는 뭐 너 학원 안 다녀도 이게 따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우리 학원에서 해서 우리 학원에서 1등에 10만 원 준대. 10만 원 뭐 6만 원 어쩌고. 100점 맞으면 되는 거죠. 그래 100점 맞으면 되지. 이건 말이야. 여러 명 1등이면은 다 할 수 있지. 그러면 지금 하는 거 다음 달에 잠깐 안 나오면 이거 10만 원 못 받는 거야. 몰라 나도 그거는. 저거 나 지금 푸는 거 아니야. 지금 푸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풀어. 집 가서 집에 가서 풀어. 우리 이거 해야 돼. 2개 풀었어요. 알았어. 집 가서 풀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이거 가지고 하는 거 그 문해력 대회는 나가잖아. 이거 지금 풀어 이거 내는 게 아니야. 이건 연습 문제. 참가비 같은 거 있어요. 있지 않을까? 아니 뭐가 있잖아요. 참가비 있겠지. 아니, 어제 그러면은 그냥 보자 있는지 보자. 어디에서 하는데요? 우리 학원에서 하나? 여 학원에서 해요. 보자. 문해력 우리 붙어 있던데 5층에는. 아니 근데 1등 누가 봐도 못할 것 같은데 참가비 몇만 원 내고 내가 2만 원 정도 내고 해야 될 것 같아. 보자. 보자. 응시 접수 대상. 수지원에서 드리는 장학금. 대상은 10만 원, 금상 7만 원. 그다음에 은상 5만 원, 장려상 3만 5천 원. 그럼 여기서 1등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경시대 자체에서 이렇게 점수를 받으면 보내준다. 그치. 그리고 뭔가 설문조사를 해야 된대.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 중에서 그 장학금 대상을 주는 거 설문조사 엄마들 링크로 다 갔을 거. 엄마 혹시 설문조사 했어라고 하면은 그거 물어보면 돼. 그리고 8월 15일날 경시대회를 합니다. 접수하고 있어요. 찾아볼게. 자, 경시대회 참가비가 있나? 시행 요강 없어요. 보자. 시행 일시. 접수비 세다. 35,000원. 그러면 3등 1등 결국에 아니 그렇네. 경조상만 받아도 4만 5천 원이면 0인데 근데 자 참가 대상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도 응시는 가능하나 시상 및 성적은 초등학교 4학년과 포함돼서 성적 처리한다. 자 응시자 추천 기파랑 문화원 비재원생 이 경우 만약 기파랑 학원을 다니지 않은데 이 시험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기파랑 문해원 무시험 입학 자격을 준대. 우리 학원 레테 안 보고 우리 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다음에 3만 5천 원 내고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그 입대도 돈 낼 걸? 근데 그때는 그거 값 10,000원이에요. 비싸지 않아요? 나도 그건 잘 모르겠다. 아니 그거 3만 사기잖아. 5천 좀 아니죠. 사기잖아. 아니 10,000원도 할까 말까. 그래 맞아 3만 원 너무 비싸다. 자, 아니 보자. 22문제 종이 딸이 자 출제 문제는 40문제. 에이? 그 객- 대상 기준이 아니라 10만 원 주는 거. 보자 객관식 40문제인데 이제 영역 6개의 영역에서 구조 파악, 내용 파악, 문맥 파악, 어휘, 추론, 핵심 요지 파악. 안 사요. 그러면은 80분간 시험을 응시합니다. 나 어차피 제도는 경시대회 이 경시대회 시상 내역이 있어. 중등학교 대상 1명, 금상 3명, 은상 10명, 동상 20명. 동점자의 경우 오답률 높은 문제의 정답자를 상위 순위로 선별합니다. 장려상은 상위 20%. 상위 20%만 주면 아까 근데 장려상이 35,000원이야. 그러니까 너 입시료는 상위 20%만 되면 입시 한 돈을 35,000원 그냥 받을 수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네. 3학년이랑 2학년들이 다 있는 사이에서 다 분명히 가면 그래서 땡큐가 있지. 초등학생들이 너네 밑을 깔아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우리 여기 기파랑 문화는 초등학생도 엄청 많이 해.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애들이 있지. 그거를 3만 5천 원 내고 할 거야. 그냥 현질이나 하지. 아니 근데 제가 부모님이 저랑 제 내주겠지. 동생이랑 2명이서 나간다고 해도 7만 원 내야 돼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좀 솔직히 저 세네. 10,000원이라고 해서 볼까 말까.
근데 이제 그거 너 시험지 가격, 그 다음에 응시 고사, 너네 한자 자격증 시험도 이 정도 돈 냈을 거 선생님 기억으로 이 정도 우리 딸내미 그때 8급 했는데도 이 정도 돈 낸 거 같은데? 제가 만약에 저 음. 그 초등학교 때 수석한 거랑 지금 차석한 거 음. 합치면 10,000원이고 음. 이거 대회까지 금상을 따면 10만 원이니까 그 10만 5천 원으로 제 첫 번째 현질을 해도 될까요? 되지 나는- 엄마한테 있는데 네가 그래 엄마가 당연히 되지. 해야지. 다음에 자 이태영 선생이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어떤 게 있어서 아까 그 남성 위주의 호주제, 그다음에 부부 재산을 분할할 때 남성이 더 많이 돈 받는 거. 그다음에 친권 행사할 때도 어머니가 내 자식 이혼하더라도 내가 너에 대한 친권이 없는 거야. 그것이 제외됐어. 이런 것들 다 가족법을 이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바꿨다는 얘기네, 그지? 그다음에 가장 옛날에는 그 심각한 일이 뭐였냐면 동성동본 결혼 금지야. 너 동성동본이 뭔지 알지? 아저 그 약간 응팔에서 봤어요. 그 약간 같은- 돈 같은 거 같은 지역 성씨면- 같으면 안 되는. 뭐 어디 그나마 뭐 김 씨는 파가 좀 많이 달라요. 무슨 김해 김씨, 그러니까 김 씨인데 김해 김씨 같은 김해 김씨끼리는 결혼이 안 되는 거야. 김혜김씨예요. 그래. 그러니까 너는 저 분명 넌 다른 거지. 그럼 이렇게 본이 다르면 결혼할 수 있어. 근데 같은 김해 김씨야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야. 뭐 너네 언제 결혼할 가능성이 생겨서 얘기하나? 저희만의 그 김혜김씨가 있는데 되게 별로예요. 그냥. 막 이상한 행동 많이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같은 동성 동본이어서 결혼이 안 돼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며 이별하는 드라마 내용도 그렇게 많아서 현실적으로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살아야 되지. 근데 문제 혼인신고 안 하면 무슨 일 문제가 생겨? 자식을 낳으면 걔가 출생신고를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안 나오면 되죠. 응? 안 나오면 되죠. 애 안 낳고? 뭐 너무 사랑하면 둘이서 다시 살면 되긴 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둘이 사랑하다 보면 애도 낳고 싶고 애도 키우고 싶고 그치. 그런데 이제 혼인신고를 안 하면 이제 애 출생신고가 안 되니까. 근데 저 항상 궁금한 게 제 주변에 저랑 본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해. 물어보면 되지. 김혜김씨가 김해 김씨가 너네 조상이 누구야? 저희 김수로요. 그지 김수로 왕이잖아. 이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김수로 왕이잖아. 내가 그 인도 부인의 피도 흐르고 있어서. 아, 진짜? 제일 좋아합니다. 아 정말? 김수로가 그 인도에서. 그래서 요새 유전자 검사하면 DNA 검사라 그러지. 그 DNA 검사하면 그게 나온대. 내가 동아시아인 몇 프로 뭐 무슨 아랍인 몇 프로 이런 거 다 나온대. 그 내 DNA에. 아르빈 있어요. 뭐 있을 수 있겠지. 옛날에 그 누구냐 그 우리 처용가 나와. 처용가에 보면 되게 코가 크고 이런 사람이 나왔거든. 그래서 아마 그때 이 처용은 아마도 저 아랍 사람이 있거다라는 얘기가 많아. 신라 시대에 아랍이랑 무역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랍이랑.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왠지 저 얼굴은 정말 조선 중에 한 명이 아랍인이 있을 것 같다는. 절대 조선인 피로는 안 나오는 그런 외모도 우리나라에도 많잖아. 그래서 아랍상 이런 게 있나? 그래서 저희 반 애들 얼굴 되게 다채로운 거. 일반 애들 얼굴이 다치로. 너네 반 여자애들 다 있지. 자 우리 지금 벌써 26분이야 얘들아. 빨리 하자. 이윤아 오빠 장치인. 자 아미스타도 얘기는 좀 한번 잘 다뤄봅시다. 얘들아 이 노예들이 아까 그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상황에서 노예선에 실렸다는 거 아니야. 거의 뭐 개들처럼 똑같이 옷도 뭐 벌레 생길까 봐 옷도 하나도 안 입히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인 거야. 층층이 칸칸이 여기에 한 칸, 또 여기 밑에 한 칸. 그럼 여기다가 이 칸이 무슨 칸이겠어? 무슨 나무 칸도 아니었을 거야 아마. 냄새 나니까 이 냄새 안 나게 다 이제 새창살 같은 거야. 그럼 위에 사람이 오줌 싸면 밑으로 다 떨어지는 거야. 도로. 그래 그냥 여기서 서로 이제 칸칸이 묶여가지고 이게 칸칸이라도 그나마 내렸으면 되겠다. 얘네들끼리 다 묶어가지고 다 하나같이 다 해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걔네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 선장하고 잡아가지고 자 우리 아프리카로 가자. 근데 이제 선장이 얘네들 속여가지고 저기 뉴욕으로 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걔네들이 뉴욕 경찰들이 미국 경찰들이 얘네를 잡아가지고 법원에 넘겨갔다. 그런데 첫 번째 재판에서는 그래 얘네들이 스페인에서 이루어져야 해. 노예제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까 그래서 정답이 틀린 거잖아. 그지? 노예제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아니고요. 그지? 첫 번째 재판에서는 노예제도 문제 없으니까 스페인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그러니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다. 일단 스페인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판결은 아프리카인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왜냐면 그곳에 가면 100% 얘네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그냥 여전히 노예적인 생활을 계속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예제도 자체가 문제가 없는 제도도 아니었다. 첫 번째 판결의 문제점 다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과 스페인은 나중에 이제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남북전쟁도 일어났고요. 일단은 미국에서는 남부 지역에서는 노예 노동을 기대는 작업으로 농업을 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있었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돈 벌고 있었지. 국가 간의 노예 무역. 얘네들이 뭐시기냐 걔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그 정복하고 있었던 그 나라에서 그냥 아무나 사람 잡아오는 거야. 그냥 인신매매야. 지나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 다 잡아서 그거 잡아 지들이 그냥 말 그 길거리 가다가 동물 잡아가지고 파는 거랑 똑같아. 길거리 가다가 사람 잡아가지고 노예들 필요한 곳에 가서 정말 매매를 하는 상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과 스페인은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연방 지방 법원에서 재판에서 판결이 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의 자유인의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노예 상인들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그들을 스페인 법정에 회부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해서 얘네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긴 했죠. 그때도 이들을 도와주는 정의로운 어떤 변호사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묵시적인 관행. 이 묵시적이라는 게 이제 암묵적 관행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우리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배가 난파됐을 때 당시 선원들이 묵시적인 관행이 있었대. 왜? 자, 언젠간 이게 난파가 돼서 언제 이게 우리가 구함을 당할지 모를 때 혹시라도 누군가를 희생해서 나머지를 살릴 수 있다면 희생을 시키자라는 어떤 암묵적인 관행이 있었어. 그래서 뭐 했대? 제이프 깨가지고 그지? 아니면 제가 약간 살이 푸둥푸둥한 친구 골라서 뭐. 그럼 저는 안전할 거니까 안 먹. 경율이랑 안전할 거니까. 근데 한 며칠 사실 못 먹었기 때문에 걔네들 아마 다 삐쩍 말라 있을 거야. 이미 한 2주 정도는 뭐 한 며칠 동안은 물도 못 먹고 있었지. 근데 특히 바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갈증이잖아. 물이 없잖아. 안 먹는 거는 한 2주도 안 먹어도 돼. 근데 이게 물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 피를 먹는 거거든. 뚱뚱한 애들 약간 뚱뚱한 지방을 채우는데 줄여가지고 이제 피 먹으면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뭐도 해야 되냐면 자기 일단 오줌부터 먼저 받아 먹어야 돼. 진짜 안 되면 바닷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자기 이제 소변을 받아가지고 소변을 먹어야지. 안 되면 진짜 물이 먹고 싶으면 죽고 싶으면 갈. 냄비라도 있으면 그 냄비 아니 비닐봉지 같은 거라도 있으면 얘 증류시켜가지고 그냥 막 끓여가지고 이제 수증기만 끓일 필요가 없잖아. 만약에 땡볕이니까 이 수증기가 생기면 그 수증기만 따로 이제 모아가지고 하고 밑에 이제 더러운 거 남겨놓고 수증기만 이제 좀 깨끗한 물 걸려가지고 먹으면 되지. 자, 그래서 그런 관행이 있었다. 그런데 자, 미뇨 네토 재판이 있었다. 그 3명 중에 어린아이 희생시킨 거였잖아. 그지?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 아니 이게 왜 내가 재판에 해부될 일이야. 이건 다 관행이야. 그리고 쟤는 그때 아픈 상태여서 곧 죽을 애였기 때문에 우리가 쟤를 먹어서 우리 목숨 살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영국이 이 재판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여론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다수의 행복을 중시하라는 공리주의에서 도덕적인 원칙을 중시하는 의무론으로 관점이 전환됐다. 영국이 그런 재판을 내리게 되는 여러 가지 또 배경이 있었지. 아주 순수하게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재판을 내리지는 않았어. 왜? 이런 재판을 강행한 이유가 뭐였을까? 문명국가를 목표로 하던 당시의 영국은 국제적인 위신이 절정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식인했던 사람들을 벌을 안 주면 이거 그 당시에 이제 식민지 나라에서 그 식인하는 풍습까지도 다 합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다 계도하기 위해서 이런 미개한 어떤 일은 벌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재판을 감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공리주의적인 문제점은 뭘까? 일단 소수의 불이익을 당연시하고 더 나아가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 원자력 발전 지금 필요한데 우리 동네는 싫어요 라는 거잖아. 하지만 여러분 이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여기다가 두면 우리 온 동네가 다 우리나라 전체가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전체의 행복의 합이 소수 사람들의 불행을 더 능가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 사람들의 불행을 막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불합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자 여기 나와 있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만장일치해야 된다라는 게 그 당시에 해결책이 요거란 얘기 여기 나와 있네요.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님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저희 도덕책이 있어요. 맞아요. 재밌어. 그 당시에 페인트 같은 것도 있어. 아이인만의 재판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느꼈다. 왜? 그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저는 공무원이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대로 하게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그러고 보니 나라면 과연 일단 어때? 승원이는 어때? 자, 너 공무원이야. 히틀러가 이렇게 시켰어. 어떻게 할 것 같아? 해? 히틀러를 쏴 죽여야죠. 아 정말? 너는 싸 죽이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다음에 경률이는 안 죽으려면 해야지. 아 넌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희우는 그냥 일 더 이상 안 하겠다. 아 그만두고 너는 그만두는 거. 넌 안 그만둬? 그만둘 수도 있어. 아 그만. 그치? 그만둘 수 있어. 그만두면 근데 다른 돈이 나라- 없어서 들어간 거니까. 뭐 먹고 살려면 그지? 다른 나라로 튀면 돼. 다른 나라로 가? 유럽이니까 독일. 다른 나라. 네덜란드나 벨기에. 연재는 거기는 전력이 네가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 명령이지만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인 거야. 그러면 그냥 쿠데타. 쿠데타? 아니 쿠데타 너무 세니까. 어. 반란. 아 반란? 근데 이게 꼭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으면 사실 떠나면 되지. 저희가 못 하겠습니다. 전 여기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나는데 그치 예를 들면 히틀러를 먼저 죽인 다음에 또. 용감하네. 같은 생각을 하는 그래, 사람이 있었어. 그래 용감하네. 너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지 이렇게 머리 짜가지고 히틀러를 죽일 거야. 근데 왜 그 당시에 독일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세뇌돼서. 총이 없잖아요. 그리고 약간 1차 어찌 대전 구하려면 1차 대전 이후에도 약간 돈이 쪼달린 그 2차 대전 시작했을 때 그 총 쏴서 시작했잖아요. 사실 원래 그 사람이 그 왕이 안 보여서 그냥 그래 이러면 안 돼 그러고 약간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있다가 이렇게 밖에서 마차 고장난 거 봐가지고 쏴죽였대요. 그래. 선생님 얼마 전에 무슨 그거 관련된 영화를 봤어. 킹스맨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거기 네 말대로 첫 번째는 실패했는데 두 번째 성공한 거였거든. 자, 범죄의 조건은 일단은 무죄. 아이만이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한 근거는 뭘까? 일단 자기는 군인 신분, 특히는 군인이지. 뭐 회사 직원이면 내가 그만두면 되는데 군인은 그러지 쉽지 않단 말이야. 일단 명령에 복종해야 됐고 직접 사람을 죽인 일은 없다. 단지 자신은 뭐만 했다? 내가 한 역할만 수행했다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이 아이만의 재판에 문제점이 또 그 당시 있긴 있었대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 불소급이란 건 뭐였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근데 내가 죄를 지을 당시에는 이 죄에 대한 그 처벌에 대한 법이 없었어.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내가 지은 죄를 지었을 때 얘 어떻게 할 것인가 처벌할 것인가 하는 법률이 생긴 거야. 근데 법률 불소급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새로 생긴 법으로 그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아이만도 난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금 너네 만든 이 법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다음에 법률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너가 만약에 이게 크게 법률이 미치는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속인주의랑 속지주의가 있다. 자, 속인주의는 걔가 지금 그 나라에 미국에서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미국의 법적이 회부가 되는 거고 속지주의는 걔가 국적이 어디냐. 걔가 만약에 독일 사람이면 독일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얘는 아이니만 어디 가서 재판을 간 거야. 이스라엘이 납치해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재판을 받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속인주의하고 속지주의도 다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거 재판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 사람이 변호사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적법 절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영장도 없고 얘를 납치했잖아. 납치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려갔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원칙도 모두 위배됐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재판을 살펴봤던 되게 유명한 여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걸 보면서 얘가 이걸 깨달은 거야. 되게 악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사람이 되게 악할 것 같고 외모도 우락부락할 것 같지만 의외로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극악무도의 악을 저지를 수도 있구나라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을 썼어. 즉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너네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요 라는 소리를 나중에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단 말이야. 누군가가 뭔가 일을 시켜도 그래 이게 옳은 일인지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어. 하라 그랬는데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항상 하루하루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성하고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그냥 시켜서 했는데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냥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수학학원장한테 그런 거 물어봤다가 혼날 뻔했어요. 뭐라고?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래서? 네.
왜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 저도 선생님한테 아니 제가 왜 살아가면서 저거 도형이랑 함수를 배우고 굳이 저 그래프를 그리면서 저 이차원 그렸거든요. 이걸 알아야 될까요? 자, 그다음에 이거 우리 종교의 자유에 관한 거였다, 그지? 이거 요더 사건이 있었어. 아미시 교도들, 이 아미시 교도들이 이제 우리는 걔네들이 그거더만 그 어디 살면서 산속 같은데 농촌 같은데 살면서 자기네들 종교 방식대로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 그러면서 뭐 예술 작업하고 혹은 목공에 농사 일을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굳이 공부를 많이 안 시키는 게 또 이 종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래.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배우면 대학 고등교육을 배우면 오만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고등교육을 안 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왜 그 주에서 너네 애들을 우리 의무교육을 시켰는데 애들을 왜 학교를 안 보내느냐가 돼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뭐 소송에 건 거지. 그러면 너네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어. 뭐 좋다 하겠지. 엄마가 학교 가지 말라 그러면 좋다고 할 거야? 너네 교육 아니야. 애는 공부시킬 필요 없어. 너네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냥 아빠 하는 거 있어. 아빠가 예를 들면은 그거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자. 혹은 그 뭐시기냐 지하 하수구 고치는 사람이라고 하자. 야 너네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아빠가 하는 일 해. 그냥.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가지 마.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아빠가 진짜 자신의 자식이 20년 동안 하수구에 뒹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뭐 그렇다고 쳐. 뭐 그렇다고 쳐. 했다 치자. 저는 근데 아니면 아빠가 이제 유명한 우동집 사장인 거야. 맛집 사장이야. 야 우동집 사장하는데 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뭐하냐. 지금부터 그냥 아빠 가게 나와가지고 우동 면 뽑고 하는 거 하자.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저희 반에 그런 애 있어요. 아 진짜? 아빠가 길동우동 사장인데 아 근데 얘는 막 해양 생물학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래 그런 맨날 문제가 나대요. 그런 친구 문제가 없어요. 생기는 거야. 자 물론 누가 보기에는 좋아 땡큐 학교 안 가는 거야. 나 우동 뽑고 싶은데 하지만 어떤 아들은 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 그렇게 같이 치고. 할 것 같아. 너 같이 갈 것 같아? 나 진짜 살면 그 약간 저 오늘 야 너 되게 도전 정신이 강한 친구네. 나 희우는 아빠가 너의 아빠의 가업을 이어받으래. 내가 하는 일에. 근데 이거는 뭐 너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맞춰줄 것 같은데 대학교는 나는 안 보내줄 것 같다. 그럼 어떡할 것 같아? 아빠 가업을 이으래. 공부하는 것보다 기술도 이렇게. 아 넌 알 것 같아? 그래 또 그것도 여러 가지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네. 항상 공부하지 말고 놀아라 할 때가 제일 무서워. 전 약간 초등학교 때 공부하고 중학교 때 놀고 있어. 자 그래서 이 여러 사례들을 인용하면서 과연 이제 우리의 종교랑 법 혹은 신념과 정책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자 나라에서는 당연히 학생들 의무교육 우리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거든 시켜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신념에 따라서 나 우리 중학교 안 보내고 싶어요. 저 홈스쿨링 할래요.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할 권리를 자기가 선택을 못하는 거잖아. 아이는 지금 엄마 아빠가 하라니까 뭐야 엄마 아빠가 이거 안 한다고 내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나 미워하겠지. 너네 은근히 그래도 그런 게 너네가 주체적으로 생각 못해. 은근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나 보고 집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내가 싫은 것도 억지로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걸 하는 애들이 사실 대부분이야. 연재같이 저렇게 저 집 나가면 되지 이렇게 되게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없단 말이야. 나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약간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였냐면 엄마가 맨날 난 그런 적도 있어. 나 선생님도 엄마 말 잘 안 들었거든. 어느 날은 또 엄마 말 안 들었나 봐. 말대꾸를 했나 봐. 나가래 집을.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나갈 때 그냥 나가라는 아니고 자 이 다 내가 사준 거니까 옷을 다 벗고 나가래. 그거 진짜 홀라닥 다 벗겨가지고 형 대문 앞에서 이러고 있었다니까. 물론 큰 나이는 아니고 한 7살? 그 정도 나이였을 거야. 그때 진짜 그 두려움이 나 진짜 내가 그지가 이 홀로 벗긴 상태로 그걸 또 동네도 지나가다 물론 밤 늦은 시간에서 애들은 없었긴 했지만 누가 지나가다 나 보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진짜 정말 공포감이 크게 밀려. 이 상태로 엄마가 나 이제 문 안 열어주면 나 여기서 밤새도록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부터 별의별 생각 다 하지.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엄마가 문 열어주면서 엄마 말 앞으로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러지. 잘못했다고 할래 안 할래?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러지. 사실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이제 엄마가 안 그러면 뭐 집에 안 들어 보내주니까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지 뭐. 지난번에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뺏은. 근데 이제 엄마는 잘못했다 말 안 하면 혼나잖아. 그치? 꼭 엄마들의 특징 꼭 잘못했다는 말을 자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해.
라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 근데 저 엄마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뒤부터 2시간 동안 잔소리가. 엄마가 항상 혼낼 때 너무 듣기가 싫어. 아 미안해. 근데 진짜 미안할 내용이 아닌데 진짜 하나도 안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미안하다고 느껴지나 봐요. 근데 나중에는 또 그러지 않아. 야, 너 지금 진짜 미안한 거 맞아? 그런 걸 안 물어봐요. 그거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미안해.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똑바로 안 했다고 뭐라 그래. 잘못했다. 야, 이게 지금 네가 잘못한 사람의 태도야? 응? 뭘 잘했다고 물어봐요. 그치? 꼭 그렇게 얘기해.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또 난리야. 집을 나가지 말라 해서 좀. 아, 너는? 저희 엄마는 제가 집에서 나가면 진짜 그 뒤로부터는 모르는 사람. 그럴 생각하지 마. 그래, 이런 것도 무섭잖아. 그것도 또 못 나가게. 저는 페북 계정 파면 어. 그 호적을 파버리겠대요. 왜 페이스북에서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막 그거 하면 막 이상한 애 된다고. 저희 엄마는 차병도. 근데 제 누나가 지금 좀 불안해요. 그거. 페북. 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글쓰기 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 아마 너네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 했을 수도 있어. 아 맞아요. 그치? 안 해도 아니지, 해서 내야지. 너도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내야지. 그리고 쟤는 그럼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가져오는 거지. 보자. 이거 한번 써보면 재밌겠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치, 만장일치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쓰시오. 요거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 있는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저자의 주장처럼 인류 역사에서 좋은 것, 더 나은 상태는 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반대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왔을까? 반대자에 대한 자신의 관점. 요건 좀 많이 어렵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는 이 반대자가 세상을 더 낫게 한다고 하는데 그 반대자의 행동이 너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반대자 때문에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반대자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얘기네. 자, 저자는 5.10 재헌 의원 선거의 전국 투표율을 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으로 봤다. 당시 역사적 상황과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이 투표율이 근거로서 적절한가? 즉 국민에 대한 관심,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 관심이 높다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너네 생각이야. 이거 좀 되게 어렵네. 선생님 생각하기는 만장일치에 대한 너네 생각 쓰는 거 이거 좀 더 재밌을 것 같아. 그지? 학교가 우리가 정관이 너무 싫어. 우리 저희 반 애들 진짜 한 10번 가고 싶어. 자, 우리 지금 난 3반이 된 이번 주는 문학이랑 얘들아 문법은 숙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문학 지금 나 시간 있으면 서바이벌 하고 일단 요건 넘어가서 우리가 문학부터 먼저 할게요. 시상 전환, 시상의 집약 한번 봅시다. 71페이지 우리 개념 노트 볼게요. 71페이지. 시상 전환, 시상의 집약. 단어가 어렵지. 너네가 모의고사 풀 때 이런 단어들이 뭔 말인지 몰라서 사실 문제 풀기가 쉽지 않아. 전환이라는 건 체인지가 된다는 거고요. 집약이 됐다는 것은 이 시의 핵심 키워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주제를 담고 있는 단어가 뭘까? 그게 시상이 집약됐다라고 합니다. 즉 시상이 집약됐다는 건 주제가, 즉 시에서 핵심을 얘기하는 단어가 뭘까가 시상의 집약이고요. 시상의 전환은 갑자기 스토리가 갑자기 전환이 됐어. 바뀌어졌어가 얘기야. 72페이지. 그럼 우리 사례를 한번 볼게요. 시상의 전환이란 정서나 분위기, 내용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상황이었다가 긍정으로 바뀌었다가 절망적이었는데 그러나 난 아직도 희망이 있다 라고 얘기했다거나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 시적 화자가 갑자기 생각이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도 한번 설명했었다. 항상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이런 접속사가 나와요. 그런데 하지만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이거 시상 전환이겠는데 100%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100%까지 아니겠다. 한 90%는 시상 전환이다. 그런데 하지만이란 접속사가 나오면 시상 전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을 햇볕에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자, 지금 세상이 너무 눈부신 것 천지인데까지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런데 들판이 적막하다. 메뚜기가 없다니. 이제 메뚜기가 없는 현실, 환경뭐 그런 문제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그지? 너무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메뚜기가 없어야 대한 지금 가을의 풍경이 너무 멋진데 그런데 메뚜기가 없는 현실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한탄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풍요로운 가을 풍경에 도취되어 있다가 그런 데를 기점으로 시상이 전환되면서 그래 우리 환경 오염이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이거 사랑한 사람을 기다려봤으면 이 시가 다 이해가 다. 자, 너가 오기로 했어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데 그녀인가? 이러면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아니네 인거지. 사랑하는 이여. 뭐야 여기서 갑자기 반전이네. 뭐야 이게 약속한 것도 아니네. 약간 소름인데 오지 않을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여기서는 갑자기 어떤 상황이 변환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는 계속 기다렸어 마냥. 이건 수동적인 거야.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수동적인 거야. 근데 심지어 얘랑 약속도 안 했대. 오지 않을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뭐 바보 같은 짓이야. 그냥 대기 타는 거예요. 그치? 계속 일단 혹은 그 여자가 항상 그 지하철역을 지나갔겠지. 혹은 그 여자가 여기 항상 지나가는 거 자주 봤겠지. 그러니까 오늘도 지나가겠다 하고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약속도 안 하고. 저 이거 그 초등반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뀝니다. 이 사람이 그 전까지는 수동적으로 상대를 기다리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가 그래 마침내 깨달은 거야. 맞네. 이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대. 내가 너에게 가면 되네. 하고 상황이 이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가 바뀌는 것도 시상 전환이네. 여기서는 그런데 그러나가 있진 않았지만 이건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네. 자, 그 다음에 시상이 집약됐다는 건 어떤 생각이나 정서가 쭉 이어지다가 어떤 단어에 그 핵심이 모든 정수가 들어가 있어. 키워드. 즉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그 주제가 모여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통 주제입니다. 주제나 혹은 그것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데 보통 감탄사나 감탄형의 종결음이나 혹은 명사나 명사형으로 끝나면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대. 한번 보자. 어두운 방 안에 이건 너는 아마 배웠을걸 초등학교 때? 어두운 방 안에 밝은 숯불이 비시고 맞아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외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얘가 시적하자가 어렸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열병이 나가지고 누워있는 상태였어. 근데 그 당시에 열이 한 40도 오르잖아. 지금이야 약국 가 혹은 응급실에 가가지고 해열제 먹이면 열이 떨어지죠. 근데 너네들이 지금 열이 40도 오르면 의식을 잃어. 이 열이 그렇게 무서워. 열병이 너무 무서워. 그런데 이제 그땐 약이 없어요. 근데 이 산수유 열매가 약간 열을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약재인가 봐. 근데 그때 아버지가 눈 속을 약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그럼 이 단어가 뭐를 집약하는 거겠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집약되어 있는 단어겠지.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알아? 얘들아 산수유가 봄에 안 돼. 맞아요. 봄에 꽃이 펴요. 한 3월에 4월에 꽃이 피고 한 가을도 아니야. 한 7월 8월에 열려 빨간 열매가 열려. 그럼 한겨울에 산수유 열매가 있을 수가 일단 없어. 만약 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동물들이 다 한겨울에 먹을 거 없었으면 그걸 다 따먹었을 거야. 근데 아빠는 온 산을 다 해친 거야. 이 산수 열매 하나나 혹은 몇 개라도 따기 위해서 혹은 땅에 떨어져 눈 속에 덮여질 수도 있고 진짜 그 당시에 우연히 운이 좋아가지고 동물들이 안 먹은 산수 열매가 몇 개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 그거를 따러 간 거야. 그러니 이 시적 하자가 봤을 때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게 그렇게 느꼈겠어. 즉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이 집약적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 감탄사가 또 시상을 집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탄사에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것도 아마 너네 배웠나? 여동생이 죽어가지고 스님인데도 여동생이 죽은 게 너무 슬픈 거야. 원래 이런 스님들은 이런 무슨 세속적인 일에 초탈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신라시대 때 월명사라는 스님이 지은 시입니다. 생사길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즉 살고 죽는 길은 항상 여기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두렵잖아. 왜냐면 우리가 조금만 잘못 디디면 죽음이야. 즉 이게 멀리 있다는 게 아니야. 삶과 죽음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이 있는데 내일 내가 죽음으로 갈 수 있어. 나락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이 나는 간단 말이 이게 동생입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 이르고 어찌 갑니까? 여동생한테 야 너
왜 죽는단 말도 안 하고 가니까 여동생이 갑자기 죽었나 봐. 그지? 뭐 아프다가 죽은 게 아니야.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즉 부모님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가지에 났는데 근데 잎은 떨어지고 나면 각자 그 잎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치? 너네 누나랑 너랑 같은 부모님 밑에 태어났지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네 알 수가 없잖아. 그지? 죽고 나면 너네 엄마 아빠도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도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그러고 이제 감탄사가, 근데 여기서 이 감탄사는 슬픔의 감탄사도 있지만 깨달음의 감탄사도, 여기까지는 계속 슬프대. 그러다 갑자기 얘가 스님인 거야. 그래서 하고 깨달았어. 뭘 깨달은 줄 알아? 그래, 이게 미타찰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하늘 천국이거든. 그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날라. 어떻게 하겠다? 자, 누나는 천국에 가 있겠지? 그럼 나는 열심히 여기서 돛 닦고 기다리겠어. 누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맞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슬픔은 끝! 하고 여기서 슬픔을 마무리하고, 그래, 뭐로써, 즉 종교로서 이 슬픔을 극복하겠다라는 게 이 시적 단어의 특징입니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저 때는 한자로 쓰기 시작했죠. 아니, 향가는 한자도 아니야. 너네가 나중에 배운다? 그 1학년 고등학교 들어가면 향찰이라고 해서 향가를 기록하는 글자가 있어.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 되게 똑똑한 거야. 그럼 또 어떻게 안에 또 어떻게 써? 그치? 근데 그거 나중에 배워. 한자로 적었어. 한자로 음만 똑같이 아야. 그러니까 이게 향찰이 해독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신라 시대 때 몇 가지 향가가 한 25수가 전해지는데 그동안 계속 해석을 못 하다가 그 처용가가 우리나라 말로도 기록되어 있는 게 나오고 향찰로도 기록되어 있는 거 봤는데, 그래서 그때 그거 해석한 사람이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이고. 선화 공주님은 뭐 남몰래 누구를 사랑하고라는 단어를 써. 그러면 여기서 얘는 지금 한자로 쓰는 거야. 선화 공주는. 근데 여기 은하고 은은 조사기 때문에 한자에 없잖아. 그럼 얘는 어차피 얘는 쓰여있겠다. 한자로 쓰여있다. 사실. 근데 여기 은은 그냥 은만, 무슨 은자, 아무 은이랑 상관없는 뭐 은이랑 은의 은자나 아무 은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순서는 우리말 순서대로 그대로 한자를 기록했어. 이게 향찰이거. 나중에 배워. 그래가지고 저게 마치 우리말로 쓰여진 것처럼 저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음 빈칸에 있고 들어갈 말을 골라보자. 밤에 식료품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이거 북어 얘기다. 너네 약간 좀 시가 좀 어려워. 한번 요거밖에 없으니까 잘 보자. 우리 이거 북어 얘기예요. 북어로 관찰하고 있어. 밤에 식료품 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끼어져 있다. 어떤 가게 안에 꼬챙이에 끼어가지고 북어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꼬챙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마른 북어가, 우리 북어는 보통 마른 거거든, 이렇게 꽂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꽂혀 있어요. 눈알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나는 시적화자 나오네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은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즉 계속해서 얘가 뭐냐면, 정리를 하자면 식료품 가게에 저렇게 꽂혀있는 북어 대가리를 얘는 지금 뭐가 없는 거야. 이 북어는 뭐가 없어. 생명력이 없어. 자유의지도 없습니다. 꽂혀가지고 그냥 있어. 누군가에게 팔려갈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만 관찰하다가 그래, 너무 생명력 없네, 나 죽을 것 같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라고, 여기서 이 단어가 시상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느닷없이. 여기서 반전이야. 얘가 약간 저 북어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야, 너네 참 불쌍하다. 야, 저렇게 꽂혀가지고 저렇게 있네 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얘가 뭐가 삥 하고 앉지 알아? 헐,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하고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무섭지? 너도 똑같. 귀담에서 나올 거. 그래, 너도 똑같아 이놈아. 너도 뭐 살아있는 거 같지? 너도 꼬챙이 꽂혀있는, 나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이거 아마 이게 그걸 거야. 아마 민주화 운동, 우리 그 탄압 있을 때, 뭐 박정희 정권이라든지 혹은 한참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탄압 있을 때, 나라에서 탄압 있을 때 우리 모두 그러니까 꼬챙이 꽂혀있는 북어 같은데, 너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래, 갑자기 나도 결국은 그런 상황에, 자유가 없는 상황에 놓여있네 라는 걸 깨닫게 하는 시입니다. 이 느닷없이가 시상 정환이 일어나네요. 자, 앞부분에서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 나가 북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시상에 전환이 일어났어. 누가? 북어가 야!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하고 너도 나랑 다를 바가 없다고 부르짖는다. 즉 비판의 주체이던 화자가 느닷없이를 기점으로 지가 자기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그러면 연민은 불쌍하게 여기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자, 그 다음에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 회관역 청솔 한 그루 꼿꼿이 서 있다. 자, 우리 청솔이 이 시적 화자가 되게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입니다. 왜냐면 이 꼿꼿이 서 있다는 것부터가 뭔가 느낌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새앙지까지 깨우던 회관 옆에, 이 마을 회관은 보통 시골에 있는 마을 회관이야. 앰프 방송. 앰프가 뭐냐면 우리 보통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서 항상 동장 이장님이 방송을 합니다. 자, 우리 무슨님 마을 여러분 지금 마을 회관으로 다 모이세요. 우리 뭐 합니다. 다 같이 뭐 해야 돼요. 모내기 하려면 나 뭐 일손 나눠야 됩니다 하고 무슨 나무 커다란 나무 이렇게 앰프 이렇게 생긴 확성기 있지. 네. 요런 거 확성기 보면 이게 같이 소리는 나오는 것이 확성기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거 스피커예요. 그치 스피커 같아. 앰프지.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새앙지까지 깨우던 회관 옆에 그 둥치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이 청솔나무가 푸른 눈인 거네. 그 회관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뭐야 청솔은 왜 울고 있는 거지?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왜 이장과 함께 그 청솔나무가 우는 걸까?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이제 이해가 됐네. 이 시골에 이제 사람들 다 떠났나 보네. 여기서 더 이상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새마을 운동 이런 것도 없나 보다. 그러나 여기도 그러나가 나오네요. 저기 난장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가 그 청소를 바라보는 몇몇들을 보아라. 여기서 그러나가 이게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되게 음산하고 불쌍한 농촌의 모습이 그려졌어. 그런데 저기 난장이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가 청소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아라.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맣같이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저 동력에선 꼭두선이 빛이 터오른다. 일단 엔딩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끝난 것 같아? 절망적으로 끝난 것 같아? 희망적으로. 지금 이 시골이 다 기울어가고 있어. 더 이상 발전이 없네. 옛날에는 여기서 막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발전도 없고 사람도 없어.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뭐가 있대? 청솔이 있잖아. 너네도 저 청솔을 보고 그 청솔은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 거고 청솔들은 꼭 아침에 떠오를 거야. 그러니 이 농촌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네가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겠네요. 그럼 접속사 그러나 이전에는 아까 어떤 상황이야? 우울한 상황이었어. 그러나 이후에 청솔 푸른 숨결에 저 청솔은 그대로 서 있잖아. 이 마을을 지키고 있잖아. 하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즉 접속어를 통해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문법 볼게요. 우리 쉬는 시간이 지금 없어졌거든. 그치? 그럼 10분 일찍 가요. 12시 10분부터. 아예 전체적으로. 그치, 지금 30분 수업이 남았어. 근데 이제 이 문법이랑 비문학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비문학 아까 서바이벌로 하고 빨리 끝날 수 있으면, 그지? 우리 20분 전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보자. 20분 전이요? 아니, 20분 이전에. 원래 20분이죠. 아니야, 원래 30분에 우리 마치잖아. 근데 저희가 똑똑해서 먼저 가서. 그래. 근데 갑자기 쉬는 시간에 사라져. 쉬는 시간 왜 그리고 사라졌냐고? 원래 지난번에 두 번째 쉬는 시간 4분, 5분만 이렇게 돼서. 아니 아까도 5분이었어. 진짜? 아까 우리 35분 40분.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좀 애매해가지고 내가 쉬는 시간을 못했어. 얘도 수업이고 얘도 지금 수업 빨리 문제 해야 되네. 자, 요거 너네 지금 얼른 문제 풀어볼게요. 얘를. 숙제가 아니었네.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거네요. 이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였네. 숙제가 아니었네. 수업 다 했으니까. 밤의 16분 가게. 보통 우리 밤은 긍정적인 시대를 얘기하지 않고 이건 아마 군사 정권
암울한 시대를 얘기할 겁니다. 긍정적인 시대 아니고요. 자, 우리 북어야. 북어는 꽃에 꽂혀가지고 그냥 거기에 일일이 서 있어. 당연히 무기력한 현대인 비유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문답법을 사용했다. 문답법이라는 건 지가 묻고 답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질문도 없고 답도 없죠. 일단 질문이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X. 자, 일상적인 소재 맞아요. 북어예요. 북어를 통해서 추상적인 주제가 뭐야? 한마디로 너도 똑같이 지금 무료한 현대인의 삶을 살고 있어 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서 뭐뭐 보아라 명령형이 나왔네요. 다 풀었어? 서훈이? 이것도? 자, 명령형 어조를 통해 항상 우리 끊어서 선지를 보라 그랬다. 명령형 어조가 있는 건 맞아요. 자, 화자가 주목하는 바가 뭔데요? 청소리였잖아. 그걸 보라 그랬잖아. 그지? 그 주목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시행을 반복했다. 반복하는 문장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앞에서부터 틀렸다. 그 다음에 기억을 원망한다. 저기 2장을 원망한다? 뭐 그런 2장에 대한 원망은 하나도 담겨있지 않지. 그냥 지금 농촌이 황폐해진 것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는 얘기야. 즉 우리 뭐라 그러지? 이도 그 용어 있잖아. 시골을 떠나서 도시를 가는 거. 그 이도 향촌이야? 향도 선생님이 그 단어 요새 그 단어를 너들 사회 시간에 안 배워? 이게 우리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단어를 배웠어. 작년에 했던 거 아 그래? 이도 향촌. 우리 이거 한참 산업화지 배워. 이도 향촌. 작년에 무슨 경제가 오겠냐. 맞네. 이도 향촌 맞네. 산업화 도시화로 촌락의 인구가 2도 도시로 이사 가는 거를 이도 향촌이라고 한다. 자, 특히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되면서 농촌과 어촌이 쇠락의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화자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지. 자, 니은의 국책 사업이라는 건 나라에서 돈을 쓰는 거야. 나라에서 막 이 비닐하우스 만들어주고 뭔가를 해주는 건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상황 영속적인 건 뭐냐면 계속해서 나라에서 시골을 잘 살도록 해도 그 도와주는 게 계속 꾸준히 이어지지 않은 거야. 잠시 도와주다가 말고 그러니 농촌에 있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게 영속적일 수 없다. 그러니까 4번도 동그라미네. 그 다음에 얘는 숙제 아닌가? 얘는 과제 맞네. 또 과제가 있긴 있네. 자, 과제는 하고 근데 이제 문학 과제 없어. 너네는 너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 자, 우리 이제 문법 봅시다. 그 밖에 맞춤법 269페이지밖에 없네요. 문법. 집 가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거 서바이버. 이거 하고 서울이랑 끝인 269페이지 그 외에 그 밖에 것이네. 269페이지. 자, 그 밖에 이제 우리 한글 맞춤법 뭐가 있니? 빨리 가요. 지금 몇 시? 아이 12시 5분이야. 빠르지도 않아. 자, 12시 벌써요? 그래.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한 전미사가 아니고 자음으로 시작한 전미사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값이라는 용언에다가 값지다라는 접사가 있는데 그 접사가 이 지다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우리 아까 할 때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잖아. 그지? 예를 들면 이것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아니고 이렇게 갑지다, 너, 둘이, 사귀, 높, 달아타, 덮개, 낚시처럼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와서 파생어가 될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얘기는 어근의 뜻이 유지되기 때문에 바른 난들어 적으면 안 되고 원래 형태를 밝혀서 그대로 적어야 돼. 그래서 바른 난데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언의 어간에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명사에다가 이럴 때는 원형을 밝혀줬고 용언일 때는 말끔하다, 말짱하다 에다가 전미사를 집어넣었어. 하다라는 전미사. 그지? 자음으로 시작해. 하다, 얄팍. 그 다음에 넙다랄 때 넙친 거지. 납작하다 할 때 납작하단 거지.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 있으면 얘는 대로 소리 내는 대로 적어준다. 즉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하다가 붙어서 생긴 파생된 부사를 보자. 즉
급하다가 붙는 어근에서 파생됐다. 즉 하다가 붙는 어근에다가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얘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자 급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 거기다가 이를 적었어. 그다음에 꾸준도 꾸준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 거기다가 히를 붙였어. 나란도 나란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다 히를 붙였어. 그럴 경우는 너네가 뭐라고 적으면 안 되냐면 급히 꾸준히 나란히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고 원래 급하다의 급과 꾸준하다의 꾸준과 나란하다의 나란의 원형을 밝혀서 우리는 히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붙어서 된 어근에 이제 이가 붙어서 깨끗하다에다가 이를 붙어서 깨끗이 뚜렷하다에다가 이를 붙여서 뚜렷이가 됐어. 그럼 그럴 때도 뭐라고 적으면 안 돼? 깨끗이나 뚜렷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즉 깨끗에다가 이만 붙이고 뚜렷에다가 이 원래의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의 끄듬절에다가 이를 붙였어. 그지? 그러면 더 곰곰이, 더욱이, 오뚝이, 일찍이 이렇게 이로만 소리 나면 이로 적고요. 히로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거는 히로 적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건 그대로 곰곰이. 선생님도 곰곰이는 곰곰이냐 되게 헷갈리거든. 근데 요거는 그냥 외우면 돼. 그럼 얘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고 발음 나는 걸 적으면 안 되고 원형을 밝혀서 일찍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뚜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 오뚜기 상표는 그러면 우리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지, 그지? 오뚜기라면은 우리 문제 풀면서 같이 라면이었어요. 오뚜기라 아니에요. 응? 오뚜기라면 라면도 있고 그래 참깨라면 오뚜기잖아. 아 그래요? 케첩도 그 다음에 그 순한라면 그 뭐죠 오뚜기라면의 순한면인 하여튼 그것도 오뚜기 아닌가? 자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첩어 뒤에 첩어라는 건 첩첩이 겹쳐져 있다는 얘기야. 그지? 첩어 뒤에서 부사 끄듬절을 오 맞아요. 우리 이거죠. 아까 곰곰이 이런 게 첩이야. 같은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 안에 부사의 끄듬절을 이로 적는다. 이거 맞습니다. 시옷 받침 뒤에서는 부사의 끄듬절을 히로 적는다. 그렇지 않고요. 하다가 붙은 어근 뒤에 시옷 받침 제외 부사의 끄듬절을 히로 적는다.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게 한글 맞춤법 51항에 나와 있어. 잠깐만. 좀 이따 전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줄게. 밑에 하면서 요거는 지금 너네가 이제 외우면 되는 거고 그지? 그다음에 우리 요거 한번 또 이것도 기억나죠, 그지? 자, 지난 일을 나타내는 거 우리 과거 얘기는 뭐라고 적으면 돼요? 뭐뭐던, 그지? 아, 내가 이거 먹던 사과인데. 그다음에 누구 친구 얘기를 내가 들었어. 아, 내가 이렇게 그러더라. 아니더라 하고 지난 일을 나타낼 때는 덜아랑 던을 쓰고요. 그다음에 든지는 선택일 때. 야, 네가 이거 지금 먹든지 치우든지 좀 해.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둘 중에 해.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선택일 때는 든지. 과거는 무조건 덜아 던. 그 다음에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한다. 자, 가리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든지 저거든지 아무거나 먹어. 이거 먹든지 저거 먹든지 네가 아무거나 선택해. 아까 선택이라고 그랬지? 선택의 경우에는 든지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 나면 이로 적고요.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면 히로 적어야 된다. 히라는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히로 적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느그시는 한번 보자. 느그시는 우리 느그시라고 발음 나잖아. 이라고 발음 나거든. 그럴 때는 이라고 적습니다. 자, 틈틈이도 틈틈히 아니고 틈틈이야. 그지? 그래서 얘도 틈틈이라만 맞고요. 근데 가만히는 발음은 그지? 가만히가 되잖아. 그럴 때는 히로 적는 게 맞고요. 솔직히도 우리 솔직히가 되잖아. 그지? 얘도 솔직히라고 적는 게 맞습니다. 즉 히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걔는 우리가 히로 가고요. 히 소리가 하나도 안 나면 우리 이로 적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 하다를 붙여보자. 자, 그 다음에 히와 이를 어떻게 구별할까? 일단 하다가 붙어서 어근은 히로 쓰면 되고요. 하다가 붙은 어근이라도 끝소리가 시옷인 경우는 이로 적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깨끗하다는 끝소리가 시옷이기 때문에 우리 적을 때는 뭐라고? 깨끗이라고 적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다가 붙지만 끝소리가 시옷이 되면 우리 부사를 만들 때는 히를 적지 않고 이를 적습니다. 원래는 하다가 붙으면 다 히를 적는 게 맞지만 예가 있다는 얘기다. 자, 첩어 아까 같은 말 반복돼요. 그러면 곰곰이. 그다음에
틈틈이 박틈말 반복되면 이로 적어줄게요. 자, 부사 뒤에는 이를 씁니다. 자, 급히는 우리 아까 급하다잖아. 급하다가 되면은 우리는 히를 쓰면 되고요. 깨끗은 깨끗하다지만 시옷으로 끝나기 때문에 깨끗이라고 쓰는 게 맞고요. 더욱은 더욱 하다가 아니잖아. 그지? 하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더욱 이가 맞는 거지. 그다음에 처버는 이로 쓰는 게 맞죠. 그다음에 뚜렷은 뚜렷하다지. 근데 시옷이 들어가기 때문에 뚜렷히라고 적으면 안 되고 뚜렷이라고 적는다. 그다음에 5번하고 6번,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과거에 경험한 일을 쓰라 그러면 더나 던이라고 쓰면 되고 더라라고 쓰던지 그지 과거 일. 자, 그러면 지난 일일 때는 더라나 던. 그다음에 어떤 물건이나 뭔가 선택의 여지다. 그럼 우리는 든지. 자, 그러면 영화나 보러 가던가는 얘는 선택이잖아. 네가 영화를 보러 가던가 집에 있던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든가라고 해야 돼. 든가가 선택이기 때문에. 나 과거잖아. 야, 너 그렇게 했어도 잘하던데는 지난 일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던데가 돼야 되지. 야,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이거 과거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 던지. 자, 어찌하던지 네가 선택이잖아. 그러니까 어찌하 든지가 되는 거고. 자, 이건 선택이죠.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말고 해.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선택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는 든지가 맞네요. 자, 고요는 고요하다가 되죠. 근데 고요의 두 개 뭐가 맞나? 근데 하다가 붙으면 고요, 히가 맞는 거고요. 그지? 근데 그 뒤에 시읒 받침으로 끝나면 이를 붙이고요. 그지? 자, 그러면 헛되이는 헛되하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A는 적용해서 잘 맞고요. 살뜰은 살뜰하다가 맞지? 그지? 그래서 얘는 살뜰 히가 맞는 거네. 근데 과감도 과감하다잖아. 그러니까 얘도 히가 맞는 거네. 자, 곰곰이는 처버기 때문에 곰곰이가 맞는 거네. 그래서 4번은 리는 곰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곰곰이 아니야? 근데 그래서 4번 4번 아닌데. 틀렸다고. 잠깐 미에서 엄격하다인데 이건 엄격히가 맞는데 A를 적용해야 되는데 엄격하다. 이 문제도 잘못됐는데? 엄격하다면 B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엄격하다는 시옷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A를 적용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하다가 붙는 거에서는 히로. 하다가 붙는 어근 뒤에서는 히로 적기 때문에. A가 아니지 않아요? 얘는 B가 맞고, 그지? 그다음 얘는 리을은 B를 적용해서 하다가 붙은 어근 뒤에서는 히로 적는다. 맞아. 곰곰히 적는 게 맞고, 맞네. 오케이.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네. 선생님 순간 헷갈렸네. 그렇네. 자, A하고 B를 헷갈렸네. 그다음에 7번에 자, 이거 반드시 내거나 물건을 물어야 될 돈을 주다. 그다음에 바치다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네. 세금에 바치는 거는 이 물건을 주는 거 맞으니까 맞고요. 자, 서름에 바쳤다. 즉 화나 심리작용이 강하게 일었다. 이거 니은 맞네요. 그다음에 바치다 어떤 물건을 받쳐주는 거잖아. 쟁반에 잔을 받치는 거 맞네요. 그다음 우산을 받쳐주는 거 맞고요. 잠깐만 우산을 받쳐두는 거 여기서는 어머니께서 멸치젓을 체에 받쳐주는 거 이것도 5번 맞는데 이게 이 받쳐들고가 이거네. 자, 4번이 왜 틀렸을까?
그치? 여기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 1번에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리을이 아니고, 맞아요. 얘는 리을이어서 틀렸다. 4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앞으로 쭉쭉쭉 가서 이거 문제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로 돌아가냐면 아이만. 요 문제만 풀면 돼. 여기. 몇 페이지? 223페이지. 다 풀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그 책에서 하나 지문 하나 안 한 거 있거든. 선생님 그거 숙제로 내줄게. 너는 돼 있을 거야 이제는. 다른 친구들랑 얘기하면 그 페이지까지 같이 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카톡. 제가 언제 다 했어요? 아주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난리야. 저 정윤이가 풀고 있는 거 봤어요. 제가 먼저. 뭐야 이렇게 오늘 마지막인데 이렇게 너무 기뻐하기야? 괜찮아. 어차피 다시 오게 될 거라서. 어차피 다시 한 달 뒤에 다시 똑같은 데자뷰가 있을 너네 거예요. 둘이 지금 오답이 똑같다. 이번에 오답이 너네 둘이 똑같네 승원이하고. 자 원고지 우리 그때 있어야 저 근데 돼. 이번에 진짜 찍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 잘했어. 잘했어. 일단 한 장 앞뒤로 한 장 채우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2장 줄게. 너도 해가지고 빨리 써서 해. 네. 선생님 니른베르크가 어디예요? 독일. 저기. 다 만든 거? 근데 저 이거 약간 그몇개 문제는 약간 원래 알던 걸로 푼거 같아요. 그래. 그래서 그만큼 또 상식이 중요해. 알고 있으면 팔기 쉽지. 저 했어요. 봅시다. 맞아야 되는데. 고생했어. 우리 이제 다음에 올 때 정신을 다시 말끔하게 그래. 끼우고 푹 쉬고 올게요. 와. 네, 푹 벌써요. 쉬고 와. 저 했어요 진짜 푹 이거. 쉬고 와. 선생님 막저 없을 때 막 말하시는 이거 거 사주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또 누구 이거 아니. 했어? 아니 선생님 저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밥 빼고 너네 왜 다 적어? 선생님 저 했어요. 아니야. 했어요. 자, 아까 1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 2번의 정답은 4번이다. 왜 잡은지 아니. 바뀌었어요. 자, 여기 봐봐. 루돌프 헤스는 히틀러가 구성한 그러니까 얘가 독일 사람이겠지. 그지? 그러다가 나중에
나치 독일의 총통 대리의 자리에 올랐으나 기이한 행적을 보였다. 영국을 공격하자 영국 외국인과 접선하려고 했고 독자적으로 평화회담을 진행하려고 스코틀랜드를 향했어. 이때 영국군에게 구금돼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억류되었는데 나중에 군사 재판돼서 죄로 기소가 됐어. 근데 무죄를 선고받았어. 하지만 나중에 그 범죄를 공모한 죄만 종신 근고형에 처해졌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국에 구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뉘른베르크 재판에 회부된 것은 불법이다. 이게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 왜냐면 자 1945년에 영국의 군사 재판에 회부가 됐어. 그러면 인류의 차원에서 막아야 되는 죄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얘가 거기 독일에 대해서 저기 재판 간 것도 불법이 아닌 거지. 그치? 얘는 이미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에는 1번, 3번에는 3번. 이해했습니다. 정신의 말끔을 가르치고 새로운 기능을 이기적 유전자는 꼭 읽어야 돼. 네. 잘 읽고 있어야 돼. 안녕히 계세요.